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이수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 앞에서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지킴이에 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생명 지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게이트키퍼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 그 용어는 많이 들어서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살 예방 지킴이가 뭐고 그리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살 예방 지킴이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이트키퍼라는 거는 그야말로 게이트, 문이죠.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대문 앞에 있는 문지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키퍼라고 한다면 자살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이제 자살에 이르려고 자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살로 사망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자살로 이르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게이트키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살을 암시하는 그 자살의 위험한 신호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정말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당장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예. 그래서 게이트키퍼가 왜 중요하냐? WHO에서 2014년에 그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의 전략과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근거가 있고 자살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5가지는 반드시 해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러 개의 효과적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학교 게이트키퍼 훈련,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훈련 이런 게이트키퍼에 관한 게 여러 항목이 들어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일반적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가 동료 지지 프로그램 같은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이 아주 효과가 높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그냥 교육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자살 예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트키퍼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시스트라는 것도 있고 세이프톡이라는 것도 있고 QPR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를 중심으로 많이 이게 보급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미국 공군에서는 이 게이트키퍼 교육만을 통해서도 자살 위험 요소가 한 3분의 1 정도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게이트키퍼가 그만큼 역할을 했겠죠. 이렇게 게이트키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1시간짜리부터 3시간짜리까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표현하는, 자살을 나타내는 여러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그 파악하는 거에 보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자살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봐서 듣고 왜 죽으려고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듣기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위험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위험성에 맞게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이런 기관으로 연계를 하겠다. 그리고 당장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하기 이런 단계로 제공이 됐는데 게이트키퍼 교육의 효과를 찾아본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보고 듣고 말하기로 한번 해봤더니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교육을 받고 게이트키퍼가 된 사람 중에 한 20%에서는
실제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나는 만났다. 근데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서는 95% 정도가 그 교육에서 배운 대로 자살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살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봤다. 교육에서 배운 대로 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71.5%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이 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응급한 상황에서는 응급구조기관을 내 연락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준 게 7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만약에 50분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과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교육이야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니까 사실 어렵지 않은데 막상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과연 그 뭐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 여기 만약에 50분이 계시면 그 중에 한 10분 정도는 정말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대부분의 게이트키퍼들이 그 역할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겠어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게이트키퍼 역할이 먹힐까?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정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나? 죽겠다는 사람 못 말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죽겠다는 사람이 뭐 겉으로 죽겠다고 하겠어? 속으로 가만히 있다가 혼자 이렇게 해갖고 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자살에 관해서 흔하게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 실제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고 정말 죽을 사람은 속으로 가만히 있다가 혼자 준비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드러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는 마음 이면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하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SOS를 청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세히 살펴보고 신호를 파악한다면 분명히 이 자살의 의도가 표현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죽으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 따로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아채리기도 어렵고 사실 못 말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자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은 파악을 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좀 더 이런 사람들이 자살 위험이 높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만 자살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육을 받고 났더니 저게 자살 위험성일 수도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구체적 목적이나 의도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모두 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삶이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충동적으로 또는 그냥 던지듯이 자기 삶을 도박하듯이 그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 계획하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영원히 자살하려고 한다. 물론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자살의 위험성이 꽤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위험한 방법으로 그 강도를 높여서 자살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 이것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이 높기는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우울증이 발견됐다. 그것도 역시 우울한 거는 자살의 위험성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이런 일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늘 밝고 쾌활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막 행복 바이러스를 막 주던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죽어?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살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꼭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랑 맥락이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든 SOS를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눈에 저런 자살의 위험성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게 내 눈에 들어왔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SOS를 청하는구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직장 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괴롭힘, 조직 상하 간의 문제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나 왕따 이런 건 다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끼어들어서 너 도와줄게 이렇게 끼어들면 오히려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눈에 자살의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고맙다라고 하고 이 자살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살의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심리부검이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집단이 주로 위험하더라라는 거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자살의 위험 신호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심히 보시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사건이나 상황적 요소들도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주변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이 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심리적으로 여러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가 단단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거나 분노 조절이나 충동 조절이 잘 안 될 때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격적인 특성에서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 도 있고 또는 남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서 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또는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 때문에 정신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높은 정신질환은 우울장애, 보통 우울증이 가장 관련이 깊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우울장애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현병도 꽤 관련이 깊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경계성 성격장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약물 중독들도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자살의 위험성이 드러나는데 과거에 자살 시도했던 경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조금 더 위험한 방법으로 자살 시도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살로 죽은 가족이 갖고 있는 그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었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같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게 똑같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방식을 같은 방법으로 쓸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해결하거나 헤쳐나갈 생각을 하기 전에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방법으로 나도 그냥 자살이라는 게 머리에 금방 떠올라서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자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신체적인 질환도 특히 이제 노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성도 꽤 높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질환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통증이 심하거나 더 거동하기 어렵거나 좋아질 질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망감을 갖게 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그냥 내가 거동하고 있고 내가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냥 죽어야겠다. 나중에 죽고 싶어도 드러누워서 죽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의사결정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적으로 가정 내 문제나 여러 주변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랐거나 또는 대중매체나 사회적으로 자살에 관해서 보도하는 거 뭐 이런 거 또는 그 국가나 그 지역의 여러 가치관 또는 종교적인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살 이런 경우가 그 각 영역별로 대표적으로 좀 위험 요인이다라고 뽑아져 있는 거를 보면 우울보다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살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인간관계 어려움은 또 닥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자살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극복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나는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이 너 꺼져 그러고 헤어져 버렸어. 근데 아이 좋아 나도 너 없어도 나는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이러면 그게 그렇게 나한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였는데 마지막 남자였는데 난 이제 혼자 늙어 죽겠구나. 나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연애라는 거 없겠구나. 이러면 조금 삶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 삶이 좀 힘들 수 있겠죠. 직장에서 잘려도 뭐 다시 구직 활동해서 내가 다른 데 취직해야지 취직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면 그게 그렇게 절망스럽진 않은데 나는 이제 취직도 못하고 늙어 죽을 거야 막 이런다 그러면 훨씬 좀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희망을 갖느냐 절망감을 갖느냐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표들에서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좀 더 위험하고 노인으로 갈수록 더 위험하고 특히 독신들 누군가의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에 좀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력이 있거나 가족에서 자살로 시도했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가족 내에서 또는 본인의 그런 물질 남용이나 왜냐하면 이런 알코올을 비롯한 가족 내 물질 중독의 문제는 또 가족 폭력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진단은 아까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진단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특성과 자살로 성공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약간 어폐가 있고 뭐 자살에다가 성공이란 말을 붙여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정말 자살로 죽음에 이른 사람의 특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은 자살 시도는 여성이 많이 하지만 정말 죽는 사람은 남성이 아까 위험 요인의 남성이 더 높다고 나온 것처럼 그렇고 젊은 층이 시도는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명도라고 하는데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서 죽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장 시도를 많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응급실에 많이 오는 사람들, 죽지 않고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음독,
뭐 수면제를 음독하거나 또는 손목을 긋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죽은 사람들은 응급실에 이제 응급처치를 받으러 오지 못하고 그냥 이미 이제 죽어버린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는 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가 목매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매미 가장 많이 죽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살하려고 쓰는 방법이 치명적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만약에 주변에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죽으려고 생각하는지를 만약에 보시면 내가 수면제를 모으고 있어 또는 뭐 손목을 그을까 하고 있어. 난 이미 어려서부터 자해를 많이 했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목을 매려고 뭐 나는 뭘 압박붕대를 준비했어. 뭘 어디다가 챙겨놨어. 이런 거는 훨씬 위험성이 높겠죠. 그런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진단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시도하는 장소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는데 문 하나 닫고 저기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느 산길을 찾아서 거기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관해서도 시도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성공을 많이 하느냐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이트키퍼의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그 위험 신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그림은 아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좀 너무 식상해서 그림 뺄까 해서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래도 잘 표현한 그림이라 이제 끝까지 다 만든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살로 죽은 사람들은 저 위에 있어요. 그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인원수가 다르지만 뭐 우리나라는 13,000명에서 많을 땐 15,000명까지도 막 죽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빙산에 우리가 일각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저 빙산으로 그려놓은 이유는 뭐 이걸 피라미드로 그려도 되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만 그려놔도 되는데 왜 굳이 저걸 빙산으로 그려놨을까? 왜 그럴까요? 자살 사망자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큰 덩치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자살의 위험성을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크게 갖고 있고 인원수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우리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10배나 2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자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살 시도자까지는 그래도 그 전에 시도하기 전에 파악하긴 힘들지만 시도하면 일단 응급실에 많이 가니까 뭐 그런 전문 집단에서는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를 만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살 시도한 사람의 또 한 1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5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나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있어,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써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화살표 되어 있는 이 집단에 필요한 게 바로 게이트키퍼예요. 그냥은 모르지만 자살의 신호가 뭔지를 배운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그런 SOS를 청한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든 자살의 의도, 자살에 하고 싶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은 보이지 않지만 게이트키퍼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많은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에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여러 위원님들도 벌써 이거 시작한 지 30분 좀 채 안 됐는데 벌써 지겨워 죽겠죠. 그죠? 그리고 막 맨날 뭐 피곤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뭐
밥 먹기 전에 배고파 죽겠고 먹고 나면 또 배불러 죽겠고 졸려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 죽겠다는 거 보니까 자살 생각하고 있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는 말은 일단 힘들고 많이 스트레스풀하고 좀 어렵다는 표현이긴 해요. 그죠? 지겨워 죽겠어. 이 교육받기 싫어 죽겠어. 이러는 게 우리가 뭐 좋을 때 뭐 비꼬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자살을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살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대사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죽어서 드러나고 자살 시도자들은 응급실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자살을 계획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련 전문기관에 스스로 찾아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저 우울하고 자살 생각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키퍼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게이트키퍼가 발견해서 정신화복지센터를 보내든 아니면 의료기관을 보내든 뭐 응급구조기관에 연락을 하든 어떤 식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 주황색 자살 사망으로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요 층에 이렇게 대다수 빙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숨어있는 이 대상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의 신호는 우리가 보통 많은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행동적 신호, 자살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호, 그리고 언어로 나타내는 신호,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 사람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적 신호를 살펴보면 행동을 갑자기 음주량이 늘어났다든지 약이나 위험한 물건을 수집한다거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뭐를 소중하게 꽁꽁 매서 갖고 있던 거를 불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던 건데 이제 네가 보관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누군가에게 맡긴다든지 또는 혼자만 자꾸 있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살 사이트를 자꾸 검색하는 행동을 발견한다거나 그래서 옆에 직접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수면제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계속 수면제 처방을 받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먹는 게 아니라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도구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이거는 행동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꾸 자살이나 죽음에 관한 말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살이나 죽음에 관한 말을 언어적인 또 그런 신호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언어적 신호라 그러면 이렇게 말로 소리내서 하는 말만 언어적 신호가 아니에요. 글이나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메일 이런 거 또는 일기장에 혼자 써놓은 거 이런 거는 다 언어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을 통해서 자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를 말해요. 직접적으로 나 이제 자면서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눈 감고 싶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제 이 사회에, 이 조직에, 우리 회사에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들도 내가 없어지길 바랄 거야. 이런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이런 것들은 말로 하든 아니면 메시지로 전달되든 어쨌든 언어적인 신호예요. 그죠? 읽어보면은 좀 위험하다 그런 게 느껴지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계속 진급해서 누락된다든지 어딘가에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진다든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이 잦아지거나 아니면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또는 평소와 다른 식사나 수면 상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으려고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자거나 아니면 밥을 더 안 먹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잠을 많이 자냐 안 자냐 밥을 많이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 이 사람의 패턴과 변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울한 환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있으면 밥을 그냥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자,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자고 밤을 꼴박 새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냥 12시간 24시간씩 정말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고 싶어서 막 잠자는 거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기력하고 동기가 없는데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 밥을 평소 양보다 막 2그릇 3그릇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먹고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계속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오히려 아주 극심하게 우울할 때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상황적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먹고 안 먹고 잘 자고 안 자고 보다는 이 사람이 원래 패턴, 원래 이 사람 반 공기밖에 안 먹던 사람이 2공기씩 먹으면 어유 잘 먹는다. 어유 이제는 좀 살려고 하나 보다가 아니라 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패턴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지 않은지 외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출근을 하는데도 후줄그레하게 하고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황적으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신호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게이트키퍼의 중요한 활동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의 신호를 파악하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위험 신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 옆에 만난 사람 그냥 붙들고 저 사람 언어적 위험 신호가 있나, 행동적 위험 신호가 있나, 상황적 위험 신호가 있나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가 하루를 지켜봤는데 없네. 보통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늘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일반 내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봤더니 저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꾸 죽은 사람은 행복하겠다. 뭐 나 같은 놈은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언어적 신호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이 3가지가 동시에 다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유 이거 괴로운 거 이거 어디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지라고 말해서 언어적 신호 그렇게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은 늘 그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호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살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위험 신호가 같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머지 위험한 여러 사인들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의 위험한 신호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분명히 발견했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자살의 위험 정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한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지
몸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직장에서 잘려서 친구랑 싸워서 헤어져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지금 더 이상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고 혹시 우울이나 다른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험 요인이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가족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죽으려고 하는 건지를 좀 더 물어봐야 돼요. 위원님들도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내년쯤엔 코로나 끝나고 내년이 되면 나는 유럽 여행을 할 거야. 한 1년 후에 유럽 여행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꼭 갈 거야. 그 확신에 차서 맨날 얘기해요, 주변에. 나 알지? 난 1년 후에 뜬다. 나 뜬다. 나 유럽 간다.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님은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유럽을 1년 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들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을 계속 모아요. 1년을 모아서 나는 그리고 이제 여행사 같은 거에 자유여행에 관해서 적어도 뭐 숙소라든가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경로도 파악해보고 유럽과 관련한 책도 사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미 한 6개월, 7개월을 적금을 쭉 붓고 예약할 것들은 다 예약을 해놨어요. 누가 둘 중에 앞에 A 위원님과 두 번째 B 위원 중에 누가 유럽 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두 번째죠. 그래서 겉으로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한 뭐 다음 달쯤에 죽을 거야. 이런 표현보다는 언제 다음 달에 부모님이 뭐 안 계시는 어느 날 또는 나는 그래서 뭘 지금 모으고 있어. 뭘 준비해 놨어. 지난주에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뭐를 거기서 끈 같은 거를 모아다가 집에 갖다 놨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구체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위험한 정도에 들어갑니다. 없으면 훨씬 더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평가가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관련 전문 기관에 연계를 해야 돼요. 그냥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 내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다른 활동에 나랑 같이 이제부터 등산하자. 나랑 같이 자전거 타자. 뭐 이렇게 주말이면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나와. 그래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마. 그러고 계속 내가 끌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연계를 해서 그냥 지속적인 상담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외래를 좀 정신의료기관 같은 데 다니면서 우울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외래를 좀 가봐. 이 정도로 내가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119나 112에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관련된 기관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에게 첫 번째 걱정스러운 단계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용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면서 그냥 내가 옆에 끼고 다니면서 그 정도에서 해결될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상담, 청소년 상담 기관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관련한 기관 리스트를 쫙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을 해서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끼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 사람 취미생활만 많이 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연계를 하는 거, 그것도 게이트키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게이트키퍼 활동의 원칙,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주의 깊게 첫 번째 단계는 자살의 신호를 살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 중에 뭐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면, 보통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맨 앞에 어떤 신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이 위험한 신호다. 그게 들어오면은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른 언어적, 다른 행동적, 다른 상황적 신호들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나에게 나 정말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나 내일을 그냥 그냥 자다가 그냥 뭐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고통 없이 죽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애써서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게이트키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저 사람 저런 말을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요새 계속 며칠째 계속 지각을 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 요새 날씨가 추워지는데 저 사람 아직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니네. 왜 저래? 그리고 머리는 왜 저렇게 헝클어져 있고, 세수는 하고 나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살펴보고, 나랑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가는데 밥 깨작깨작 하더니 앉아 있다거나, 뭐 이러고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는데 보니까 뭐 동반 자살 같은 거 찾아본다든지, 뭐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찾아본다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영락없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내 눈과 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SOS를 하나도 거르지 말고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깊게 자살의 신호를 살핀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 혹시 자살을 생각하니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나 지나가다가 표정 안 좋아, 혹시 자살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텝 1에서 먼저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위험성이 있어, 위험한 신호가 나는 감지됐어, 내 레이더에 들어왔어, 이런 대상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을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생각하고 있어? 혹시 죽으려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뜬금없어 보이면 내가 앞에 본 그 자살의 신호를 언급해 주셔도 돼요. 요새 보니까 통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리고 자꾸 죽겠다는 말만 하고 표정도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사람 보통 보면 막 이러다가 막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해? 자살 생각하고 있어? 자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물어봐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 이 얘기 들으면서 벌써 두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심각한 이걸 내가 나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왜 못 물어볼 것 같으세요? 네, 보통은 원래는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괜히 자살 생각하고 있어 이랬다가 뭐야,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더 자극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오히려 자살 생각을 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자살 생각하고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네, 자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말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지금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어요. 응, 나 자살 생각하고 있어. 네가 잘 봤네.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이고, 그러면 난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니, 나 아닌데? 이렇게 대답해도 걱정이고, 응, 기야. 이래도 걱정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상당히 힘들어들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내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자살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깊게 자살 신호를 살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으로 이런 자살의 신호가 감지됐어. 자살의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거 내가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 파악을 한 나의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100%. 그래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니 뭐 이런 정도면 뭐 죽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대답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사실 자살의 위험성이 있거나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물어봤더니 네,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지금 자살 생각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스텝 3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물어보는 거를 제가 이게 오프라인 교육이면 한 번씩 입 밖에 내서 소리를 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요. 앞에 대상은 없지만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자살에 관해서 생각하세요? 너 자살 생각하고 있니? 이거를 소리 내서 한번 해보라고. 해보지 않으면 이게 계속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학교에 상담 교사들 대상으로 이런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하면서 직접 앞에 짝을 지고 이제 저랑 짝을 져서 제가 상담하러 온 학생이다 생각하고 뭐 너무 힘들어요. 저희 엄마 저는 죽어도 아마 엄마 아빠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뭐 엄마는 조금 슬퍼할래나 아빠는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러고 차라리 죽어서 그냥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너 혹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이거를 나는 진짜 학생이 아니잖아요. 학생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에게 너 자살을 생각한 일을 입 밖에 내서 꼭 물어보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대사도 써줘요. 너 자살에 관해서 생각하니? 이거를 하세요. 그런데도 내가 진짜 학생도 아닌데도 이 선생님들이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너 뭐 나쁜 생각하니? 너 못된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학생도 아니고 대사도 써줬는데도 그걸 입 밖에 내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게이트키퍼가 내가 힘든 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다 SOS를 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너 나쁜 생각하니? 너 못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 내가 뭐 나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내 마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을 터놓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이 생각을 못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되고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죠?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살 생각을 하고 있냐를 직접 물어보는 게 그 자살 위험에 처한 대상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동정이나 동감을 하지 않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괴롭혀. 친구들이 너무 괴롭혀.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완전 타겟으로 잡아서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 아니면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괴롭혀. 뭐 이런 누군가가 괴롭히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에게 나는 감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같이 막 열내면서 누구야 어디 앞장서 그러면서 막 팔 걷어붙이면서 야 뭐 그런 쓰레기가 다 있어. 그냥 그 앞장 야 내가 진짜
내가 반 죽여줄게. 죽지 않을 만큼만 내가 어떻게 해줄게. 아니면 신고해줄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흥분하고 아니면 같이 엉엉 울고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는 내 감정을 되게 많이 같이 느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겨움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힘든 거구나라고 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내가 동감을 하고 같이 느끼고 내 감정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 감정을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그 직장 상사 괴롭히는 게 얼마나 힘들면, 학교 친구들이 괴롭히는 게 얼마나 힘들면, 직장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파산하게 된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죽음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마음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게 공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왜냐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 부분을 공감해 주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죽음까지 생각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정말 힘들었구나.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어요 라는 거를 그대로 손 잡아주고 느껴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도 버티고 계속 직장도 다니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도대체 그 힘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기서 이 사람의 숨어있는 그런 에너지를 찾아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계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문제를 잡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힘드셨겠냐 공감해 주시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체적인 자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 그랬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까지 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뭐 준비도 하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어쩌다가 이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 4단계까지 왔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 사람이 뭐 손잡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드디어 내가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제 뭐 병원에 뭐 누구에게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식구들을 뭐 내 주변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러면 얘기할게요라는 이렇게 갑자기 비밀을 지켜달라고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써 있는데 이때 이제 또 두 번째 갑자기 도전이 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비밀 보장은 약속하지 말라지만 비밀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렇다고 그럼 비밀 꼭 지켜줄게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 이번 주말에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러면 비밀을 굳게 지켜야지. 그리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밀을 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사안이 심각하면 뒤통수를 친다? 예, 그러면 이 사람과 나의 신뢰관계는 끝장나겠죠. 그죠? 그래서 약속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약속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시냐면 비밀은 지켜주고 싶다. 지켜주겠다 웬만하면. 근데 내가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지켜야 될 당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비밀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나는 당신의 생명을 먼저 지키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네 됐어요. 비밀을 안 지켜준다니까 안 할래요. 이러겠어요? 오히려 더 신뢰감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는 이미 SOS를 청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라고 더 안도하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먼저 지키겠다라는 거를 반드시 강조를 해주세요.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신 생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셔야, 이걸 쭈삣쭈삣하면서 저기 비밀은 못 지키, 이거는 저기 좀 웬만하면 지켜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비밀 지키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하게,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신 생명이에요. 나는 비밀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당신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우선적이라면 비밀은 못 지켜주겠어요. 왜냐면 나는 당신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오히려 더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자살의 위험성이 이제 심각하다, 당장 무슨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연계를 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반드시 연결해서 적정한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성이 클 때 절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가고 내일 다시 그 물건을 나한테 들고 그거 저기 숨겨놓은 거 그거 같이 버립시다. 내일 만나요. 이러고 나는 절대 혼자 보내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응급구조기관이나 뭐 이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뭐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당장 급하게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키퍼 활동의 기본 프로세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자살의 위험 신호를 파악해서 뭐 하나라도 신호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여러 개 이상 신호를 많이 수집하신 다음에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적절하게 연계해 주는 것까지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퍼로 트레이닝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뭐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훈련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